자, 이번 시간에는 1단원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효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의 목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효소의 기능, 그렇죠? 효소의 기능과 효소의 특징, 효소의 기능과 효소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효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효소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근데 종류는 간단하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가. 사실 이 단원에서 수능에서 제일 많이 문제로 나오는 부분은 이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효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물질 대사라는 부분입니다. 효소는 무엇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물질 대사와 관련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물질 대사가 뭐냐? 물질 대사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가 보통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그죠?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것을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는 무엇으로 비유를 해볼 수 있냐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기 보면 반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성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이제 반응이 진행되어 가는데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지금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는 낮죠. 그럼 당연히 그냥 이 반응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지 않고 요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언덕을 올라가는 거, 이 언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언덕을 넘지 않으면 이 공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다시 뒤로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넘어가야 그 다음에 이렇게 굴러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도 반응물의 에너지가 아무리 높더라도 이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가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체 내에서는 이렇게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효소죠. 효소가 있으면 이만큼 있던 거를 이만큼으로 낮춰줘요. 에너지가. 그죠? 처음에는 이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낮춰주죠. 그래서 여기만 통과하면 그냥 바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촉매라고 얘기하는데 촉매 중에서 생물체 내에서, 그죠? 세포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것을 효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생체 촉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이 생체 촉매가 없으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은 거의 대부분 일어날 수 없고요. 만약에 화학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300도, 500도 이렇게 온도가 돼야 되는데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효소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산화수소수 촉매 작용 같은 경우에 과산화수소수 촉매 작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H2O2, 그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H2O하고 그다음에 O2 이렇게 분해가 되죠. H2, O2 그러면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이 정도 되나요? 두 개, 네 개니까 두 개, 그죠? 맞겠죠? 이렇게 해서 산소가 나온 반응인데 여기에 무엇이 작용하냐면 카탈라제라고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가 작용하면 이 반응이 생체내에서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카탈레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이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효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효소가 생체 촉매라고 얘기했는데, 효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 이 효소가 있어요. 효소가 있으면 이 효소가 결합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카탈레이스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랑 결합하죠. 그래서 효소는 뭐랑 결합을 하냐면 기질이랑 결합해요. 기질. 그죠? 아까 여기 카탈라제가 효소에 속한다면 기질은 과산화수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효소와 기질이 합쳐지면 무엇이 형성되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이게 형성이 돼야 돼요. 여기는 아직 둘이 결합한 게 아니고요. 둘이 결합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들어져야 뭐가 만들어지냐면 생성물이 나오고요. 그죠? 생성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효소는 또 다시 이렇게 효소가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효소는 반응을 하면서 중간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효소는 다시 이쪽으로 가서 재사용이 돼요.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항상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 효소가 있고 기질이 있습니다. 효소가 기질이랑 결합할 때는 기질이랑 결합하는 부위가 있는데, 기질과 결합하는 부위를 요 활성 부위라고 얘기해요. 요 활성 부위는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활성 부위, 나중에 효소의 반응 속도나 이런 걸 조절할 때 이 활성 부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는 부분을 활성 부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기질과 효소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한 상태를 효소 기질 복합체다라고 얘기하고,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제 생성물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성물이 생기고, 효소는 그대로 원래 그대로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그죠? 이것이 다시 원래로 가면 다시 재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효소가 작용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효소는 계속해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효소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끝나면 또 재사용, 반응이 끝나면 재사용, 이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그 효소와 기질이 서로 짝을 이루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소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효소의 기질 특이성. 무슨 말이냐면, 효소는 아까 활성 부위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활성 부위라고 했죠. 이 부분이. 그래서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에 들어맞는 기질과만 결합을 합니다. 다른 거하고는 기질을 하지 않아요. 자, 그림을 보면 이 활성 부위에 들어맞는 기질은 지금 이 활성 부위에 들어맞는 기질은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을 했죠. 그런데 요거는 보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다르죠. 그러면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촉매 작용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는 자기가 결합하는 기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방법으로 뭘 설명하냐면 열쇠와 자물쇠 비율을 설명합니다. 그죠? 자물쇠에 맞는 열쇠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죠. 그죠?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한 가지 요소는 한 가지 기질과만 결합을 한다. 그거를 효소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우리 그 입 속에서 분비되는 아밀레이스 있죠. 녹말을 분해합니다. 얘는 녹말만 분해해요. 우리가 먹는 영양소는 단백질도 있고 그다음에 녹말도 있고 지방도 있고 그런데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합니다. 다른 영양소는 분해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소장에서 분비되는 라이페이스가 있어요. 라이페이스는 지방만 분해합니다. 그죠? 지방만 분해하고 단백질은 안 돼요. 단백질 안 돼. 녹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라이페이스는 지방만 분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효소의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효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효소가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효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효소가 있는데 효소 전체를 우리가 전효소라고 불러요. 전효소. 이 전효소는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냐면 주효소가 있습니다. 주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효소에다가 뭐가 포함이 되냐면 보조인자가 있어요. 자, 요 위에 그림에 보이죠? 전효소는 주효소와 보조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여기 지금 요것이 효소예요. 효소. 그 다음에 여기에 기질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조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보조인자가 결합되지 않는 효소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효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주효소. 그래서 이 주효소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효소와 보조인자를 합친 것을 전효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주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단백질로 구성된 효소는 이게 열하고, 그죠? 이 주효소는 열이나 pH 변화에 굉장히 약해요. 주효소 부분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조인자 부분은 열이나 pH에 그렇게 많이 약하진 않은 그런 것을 보이는데 여기 보면 보조인자가 효소기질 복합체 이 부분에 결합하는 게 있고요. 그죠? 여기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를 활성 부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활성 부위. 근데 이 보조인자는 지금 활성 부위하고 상관이 없죠. 다른 부위에 결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조인자가 지금 이렇게 활성 부위에 있는 부분에 같이 그 활성 부위와 기질 사이에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주요소는 지금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보조인자는 두 가지 종류예요. 금속으로 된 게 있고 금속으로 된 보조인자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조효소가 있습니다. 조효소라는 것으로 된 것이 있어요. 금속으로 된 거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철 이온이라든가 철 이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온, 그렇죠? 마그네슘 이온, 그 다음에 아연 이온 이런 것들이 보조인자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조효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저 뒤에 광합성이나 세포 이런 데 가면 배울 텐데 여기 보면 NAD라는 게 있어요. NAD NAD 플러스 이런 게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FAD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조효소는요. 주요소에 비해서 굉장히 열에 강해요. 열에 아주 강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효소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봤고요.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보조인자로 철이나 마그네슘 이온이나 아연 이온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효소가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조효소의 작용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주효소하고 보조인자가 결합된 거 전효소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세포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효소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효소 종류가 있어요. 산화환원효소, 전이효소, 가수분해효소, 부가효소, 이성질화효소, 합성효소, 이런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습니다. 산화환원효소 같은 경우는 수소나 산소나 전자를 다른 분자에 전달하는 경우,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탈수소 효소라는 게 있고요. 전이효소는 작용기를 떼어놔서 다른 분자에 전달. 작용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미노산에 보면, 그죠? NH2, 그래서 아미노기 있잖아요. 이런 걸 다른 데 전달해 주는 거예요. COOH, 카복식이죠? 이런 걸 다른 것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이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수분해 효소는 물 분자를 첨가해서 기질을 분해하는 거. 소화효소는 대부분 이 가수분해 효소예요. 소화효소들. 그렇죠? 부가 효소는 뭐냐면 작용기를 떼어내서, 그죠? 떼어내거나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질화효소는 분자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합성효소는 두 개의 분자를, 그러니까 두 개의 분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ATP 결합해서 얘네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합성효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효소들이 우리 몸에 존재하고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였냐면,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그죠? 요인이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 보면 첫 번째는 기질의 농도가 있고요. 두 번째 온도, 세 번째 pH,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저해제, 그죠? 저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질의 농도인데요. 기질의 농도입니다. 기질의 농도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여기 이 그림에 보면 효소와 기질이, 그죠? 자, 효소와 기질이, 여기는 지금 효소들이 있고 여기는 기질이 있죠. 그러면 이 상태면 기질이 더 여기 와서 결합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기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효소가 기질에 자꾸 결합을 하니까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그죠?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기질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기질이 많이 있지만 효소가 다 기질과 결합을 했어요. 더 이상 기질과 효소가 결합할 수 없어. 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죠?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뭐가 포화가 됐어요? 효소가 지금 기질과 복합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가 됐습니다. 포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반응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갑니다. 더 이상 반응이 늘어나지 않아요. 생성물이 더 이상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반응 속도를 높이고 싶을 경우에는 효소를 첨가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효소가 4개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몇 개 있어요?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그러니까 훨씬 많은 수의 기질과 결합을 해서 반응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반응 속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또 한참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효소가 포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또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고 싶으면 효소를 첨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그죠? 기질의 농도가 이리로 가면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반응 속도가 증가해요. 반응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효소가 꽉 차면, 효소의 기질이 전부 다 결합하면 그 다음부터는 반응 속도가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반응 속도를 늘리려면 효소를 첨가해 주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기질을 아무리 첨가해 줘봤자 그 기질에 반응하는 효소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온도가 있는데요. 온도가 이제 효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온도는 효소 반응에 무엇을 증가하도록 해주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의 속도를 증가시켜줘요. 온도가 활발해지면.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온도가 증가할수록 무한대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범위에서 반응 속도가 최대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이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되는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얘기하고, 대략 사람의 경우는 우리 체온 범위인 35도에서 40도 사이가 반응이 잘 일어나는 최적 온도가 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 50도, 60도가 되면 반응 온도가 그렇게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단백질의 입초 구조가 변성이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효소 활성이 떨어지는데 어떤 생물체 경우 온천에 사는 박테리아, 그렇죠? 또는 화산에 사는 박테리아 이런 거는 70도나 심지어는 100도씨 넘어서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온도에 관련된 그래프를 하나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보면 자,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쭉 올라가죠. 여기가 여기가 최적 온도입니다. 여기가 최적 온도. 그 이상이 되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반응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최적 온도도 생물체에 따라서 보통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이제 체온 범위가 되겠죠. 체온 범위를 벗어나면 반응 속도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H인데, pH.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게 pH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반응 속도가 최대일 때 pH를 여기도 최적 pH라고 해요. 좀 전에 반응 속도가 최대일 때 온도가 최적 온도. 그러면 반응 속도가 최대일 때 pH는 최적 pH.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최적 pH를 벗어나면 여기도 최적 pH를 벗어나면 반응 속도가 감소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단백질의 구조가 변경이 돼요. 단백질 구조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온도 같은 경우는 뭐에 영향을 주는 거였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 속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pH는 이 단백질의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구조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밑에 pH와 관련된 그래프를 또 보면, 여기 보면 자, pH가 여기 보면 펩신은 작용이 제일 잘하는 게 pH가 얼마일 때냐면 2일 때예요. 아밀레이스는 한 7 정도 되고요. 트립신은 8 조금 넘죠. 이게 최적 pH가 됩니다. 그럼 왜 펩신하고 아밀레이스하고 트립신이 이렇게 최적 pH가 서로 다르냐? 얘네들은 작용하는 곳의 pH에 따라서 다른 거죠. 펩신은 어디서 작용하냐면 이거 위에서 작용하죠. 그래서 위는 염산이 분비되니까 pH가 2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펩신이 작용할 수 있게 최적화가 된 거죠. 아밀레이스는 입이나 소장에서 분비되는데 입은 pH가 중성이니까 7이니까 거기서 최적이고.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pH가 7에서 최대 작용을 하지만 이게 pH가 떨어져서 위로 내려왔다. 위는 pH가 2잖아요. 위에서는 아밀레이스가 작용할 수가 없는 거죠. 최적 pH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저해제예요. 저해제는 말 그대로 반응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죠?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저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해제가 있는데 효소에도 저해제가 있어요. 저해제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경쟁적 저해제, 또 하나는 비경쟁적 저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그림을 보면 첫 번째 이것은 경쟁적 저해제입니다. 경쟁적 저해제. 뭐냐면 경쟁적 저해제는 어디에 결합하냐면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해요. 활성 부위에 경쟁적 저해제가 결합을 합니다.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한 여기 활성 부위인데
요 활성부 기질하고 비슷한 모양을 가져요, 얘가. 그래서 원래는 기질이 결합해야 되는데 저해제가 결합돼 있으니까 기질이 결합을 못 하죠. 그럼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반응을 높이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질의 양을 높여주면 돼요.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 경우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이 좀 더 많이 여기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속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는데요. 이 비경쟁적 저해제는 여기 활성 부위에 결합하지 않고 다른 부위에 결합해요. 활성 부위가 아닌, 그죠?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하면 이게 영향을 줘가지고요. 이 활성 부위 구조가 변경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결합이 안 됩니다. 전혀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양이 늘어나면 여기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왜냐하면 여기 결합할 수 있는 부위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비경쟁적 저해제는 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아예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질이 여기에 결합하는 확률이 0%입니다. 전혀 결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는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비경쟁적 저해제는 이 활성 부위의 구조에 의해서 이 저해제가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요,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에 대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는 경쟁적 저해제고요, 요거는 비경쟁적 저해제입니다. 두 개를 생각해 보겠어요. 자, 경쟁적 저해제에서는 이쪽이 뭐냐면, 여기가 반응 속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인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저해제를 넣으면 이 반응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나중에 여기 농도가, 이게 기질의 농도입니다. 기질의 농도예요.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똑같이 가요. 이렇게 여기까지 갑니다. 이렇게 여기도 기질 농도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도 정상적인 속도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정상이고요. 요거는 억제제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여기도 요거 보면 정상인데 억제제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더 이상 안 됩니다. 억제. 왜 그러느냐? 좀 전에 여기 봤던 것처럼, 그죠? 여기 봤던 것처럼 이게 활성 부위가 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는 경쟁적 저해제에서는 농도가 늘어나면 억제할 수 있는 물질보다 기질이 농도가 많아지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높아져서 원래 상태를 회복을 하지만 여기는 회복이 안 돼요.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왜? 결합하는 부위가 망가졌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소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면 효소를 이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발효식품입니다. 된장, 김치, 막걸리, 그죠? 이런 것들은 효소에 의해서 발효가 돼서 이걸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을 만들 때도 효소들이 사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효소가 사용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용품, 그죠? 비누나 세제나 뭐 이런 거, 청바지를 탈색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효소를 많이 이용하고요. 또한 오염물질을 정화시킬 때도 이 효소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